자, 요즘에 벤츠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얘네 진짜 요즘에 차 만들기가 싫구나. 아니, 사람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그렇고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윤석로라는 이름 석자가 있기 때문에 윤석로 미친 거 아니야? 윤석로 흉기에서 돈 받은 거 아니야? BMW 빨아주는 애 아니야? 뭐 이런 말도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 짧지만 이름이 주는 임팩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중요합니다. 일단 부르기 쉽고 입에 착 감겨야 뭔가 바이럴도 되고 뭐 좀 입소문도 나오고 뭐 기억하기도 쉽고 정체성도 생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가 차 이름에 SUV를 집어넣습니까? 누가? 생각해봐요. 차 공식 이름에 SUV가 들어간 차가 어디있어 세상에. 아니, E클래스가 있으면 비슷한 세그먼트의 SUV는 GL2라고 이름을 짓는 게 맞는 거고 5시리즈 그 급의 SUV면 X5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굳이 숫자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나타, 산타페처럼 이름을 보통 나누어 가는 게 맞고 이거 꼭 뭐 다른 이름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정체성이 생기는 이렇게 이름들을 좀 부여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EQ2 만들어 놓고 이거 SUV 만들었다고 EQ2 SUV가 웬 말이니? 그리고 이게 실제로 차를 타면서도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 차 타고 다니면서는 내 차종을 얘기할 때 뒤에 SUV를 계속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SUV까지가 풀 네임이니까 SUV까지 붙여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지금 세단을 타는 건지 SUV를 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전혀 다른 차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벤츠가 이 차를 만들기 굉장히 좀 귀찮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자, 여러분, EQ2 SUV 350 진짜 많이 기다렸던 차입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의 로터스 엘렉트로 타보러 이제 출장을 갔을 때 그때 오스트리아에 이제 EQ2 SUV가 막 출시돼가지고 프로모션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딜 가나 막 전광판에 막 다 EQ2 SUV로 막 다 도배가 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좀 타보고 싶었던 차량인데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 차량을 딱 한국에서 출고하시자마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지금 또 며칠째 타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스펙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탐나는 스펙이었어요. 일단 공차 중량이 EQS SUV 같은 경우에는 2.8톤 됩니다. 공차 중량, 총 중량 아니고 공차 중량이. 근데 얘는 비교적 가벼운 2.5톤. 비교적 가벼운. 물론 뭐 EQS SUV에 비하면은 배터리 사이즈가 한 20% 정도 줄기는 했는데 또 그만큼 무게가 300kg 정도 또 가벼워졌기 때문에 EQS SUV랑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주행거리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손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차 중량이 줄어든 만큼 뭔가 EQS SUV에서는 저는 그 승차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EQS SUV 같은 경우에 차가 좀 너무 좌우로 뒤뚱뒤뚱 하는 것도 있었고 물론 고속으로 다닐 때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맛은 있었지만 그와 너무 정반대로 저속에서의 방지턱 같은 거를 넘을 때의 승차감은 또 너무 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여섯 스펜션을 사용하고 그래서 승차감도 훨씬 더 좀 이게 더 좋지 않을까 EQS보다? 그리고 혼자서나 둘이서나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EQS보다 사이즈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굉장히 좀 편안한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EQS 시리즈들보다는 EQ2가 세단도 SUV도 둘 다 디자인을 훨씬 더 잘 뽑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구석구석 하나씩 봐서는 뭐 EQS 시리즈랑 EQ2랑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똑같이 그런 공기저항 개수를 좋게 만들기 위한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면서 얘는 좀 더 이 귀여운 맛이 좀 섞이면서 디자인이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까지 해서 EQS SUV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스펙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격도 이제 딱 그 X5나 뭐 Q7, Q8, GL이 요 포지션에 딱 맞춰가지고 나와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여러가지로 좀 이제 기대가 큰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츠가 요즘에 좀 이 본질적인 거에서 너무 좀 벗어나가지고 이걸 좀 너무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이 EQ2 SUV, EQS SUV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며칠째 계속 타본 결과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EQS SUV보다 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가격이 더 싼 만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EQS SUV 자체가 그 가격을 못하는 승차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공차 중량도 300kg나 가벼워지고 하면서 저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승차감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 EQ2 SUV의 승차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얘는 이 벤츠 특유의 에어 서스펜션의 그 찰랑찰랑한 느낌이 굉장히 잘 묻어나는 차예요. 그래서 일단 잔진동 같은 건 없어요. 잔진동은 없어. 그리고 차라는 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가 이제 평평하지 않다 보니까 둥실둥실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그 둥실둥실할 때의 느낌도 너무나 좋습니다.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둥실둥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둥실둥실의 느낌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둥실둥실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둥실둥실 거려요. 이게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리뷰했던 EV9이랑 약간 비슷한 구석이 조금 있거든요. EV9이 진짜 쉬지 않고 좌우로 계속 뒤뚱뒤뚱 거려요. 근데 걔는 또 그 뒤뚱뒤뚱 하는 느낌 자체가 또 부드럽지도 않은데다가 잔진동까지 막 많이 올라오니까 진짜 막 미치겠다 그런 건데, 얘는 지금 EV9에서 잔진동 없고 그 둥실둥실이 막 좌우로 계속 막 미친듯이 막 이러지 않는다 뿐이지, 그리고 계속 움직일 때 그 느낌이 에어스프링 때문에 부드럽다 뿐이지, 안 움직여도 되는 데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는 EV9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런데 둥둥둥둥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차가 뜰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위로 피크를 찍을 때 아래로 바닥을 확 찍었을 때 그 위아래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차가 위아래로 움직임이 생겼을 때 그걸 부드럽게 잡아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애초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 애초에 안 움직이고 어지간한 길은 그냥 수평을 만들고 다니다가 정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면 그때 그걸 부드럽게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일반 코일스프링 들어간 차들도 여기 이런 길 지나다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깨알 저희 모트라인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는 항상 이 90% 이상의 차량을 기본적으로 요 길을 타봐요. 계속해서 타봐요. 요 구간 안에 고속 코너, 고속 범프, 방지턱, 막 노면이 막 불규칙하게 안 좋은 거, 막 엇박자로 범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요철 구간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요 길에서 계속해서 타보다 보면은 차들마다 싹 비교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차를 처음 타보는 길 어딘가에 그냥 툭 던져놓은 다음 타보라 그러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업앤다운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업앤다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좋은 것도 정도 것이지, 얘가 계속해서 날뛰고 있으면 되냐고. 그리고 방지턱 느낌은 EQS SUV보다는 조금 나은 느낌이긴 한데, 얘도 살짝 불편한 느낌이 뭐가 있냐면 앞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뒤는 좀 이렇게 탄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 어떤 모션이 만들어지냐면, 앞바퀴가 먼저 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앞은 앞대로 늘렸다가 다시 올라와준 상태에서 뒷바퀴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는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데, 자기 거 다 넘어간 다음에 뒷바퀴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앞이 또 같이 요동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피칭이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 방지턱을 넘을 때 계속 나는데, 이 느낌이 고속으로 달리면서 특정 범프 구간을 만나면은 고속에서도 나요. 고속에서 앞뒤 피칭이 계속 또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방지턱을 좀 빠르게 넘을 때는 지금 40km 40km로 넘는데, 이 에어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좀 너무 낮은 느낌이고, 얼마 전에 제가 그 A7 PHEV 리뷰할 때 여기 50km로 막 넘어다니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야 50? 아무튼 그래서 EQS SUV랑 일단 비교를 한다면, EQS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고 SUV 구간에 일단 고속에서 찰랑찰랑하고 다닐 때 있죠. 양쪽 바퀴에 엇박자로 들어오는 이런 충격들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줬어요.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쭉 수평을 만들어주다가 크게 한번 훅 뜨게 되면은 진짜 부드럽게 싹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잘 만들어줬는데, 얘는 일단 고속에서 꽝이에요. 그리고 이 느낌은 좀 천천히 다니더라도 좀 납니다. 천천히 다녀도 출렁출렁거려요. 물론 이제 노면이 좌우로 불규칙한데,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의 승차감은 EQS 세단이나 SUV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이제 공차 중량이 가벼운 만큼 조금 더 양쪽 바퀴가 움직이는 게 좀 유연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제가 기대했던 포인트들은 사실 와장창 다
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멀미에 좀 취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참 이 차의 승차가 하면 저는 너무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펙상으로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이즈나 이런데도 왜 뭐 떴다 떨어졌다 부드러운 건 알겠는데 다른 차들은 저기서 애초에 떴다 떨어졌다를 안 해. 자, 저는 이 차가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내도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EQS 세단도 마찬가지였고, EQS SUV, EQE 세단, EQE SUV 얘까지 실내가 진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무슨 뭐 본질적으로 이 기술력을 봐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실내 좀 이쁘고 뭐 불 들어오고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자동차를 소비하는데, 네, 성능은 성능이고, 네,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당연히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운전자가 내 돈 내고 내 차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운전자 눈에 이 외관은 차 주차하고 나서밖에 볼 데가 없어요. 차 주차하고 나서 잠깐 뭐 문 잠궜을 때, 아침에 문 열 때, 그때 빼고는 외관을 볼 일이 없어요. 막상 돈을 쓴 사람은 디자인이 뭐 아무리 이쁘고 뭐 하고 간에 밖을 볼 시간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은 이 안에서 실내 인테리어와 부대끼면서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계속 눈에 담아가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실내 인테리어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BMW를 맨날 이렇게 그 실내 때문에 이렇게 맨날 욕을 하는 건데, 벤츠는 진짜 뭐 이 화려한 조명 보고 야 뭐 중국이냐 뭐 짱깨냐 뭐 어쩌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앰비언트와 이 실내의 하이그로시와 이 밝은 컬러와 저런 뭐 메탈 느낌의 이런 마감재들과 이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딱 짬뽕시켜 놓고 우와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는, 네, 역시 벤츠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BMW 보면서 운전의 재미가 어쩌니, 뭐 벤츠가 짱치니, 아우디는 꽈트로가 뭐 어쩌니, 아무리 이런 얘기들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옆에서 와이프나 여자친구, 지인들을 내 차에 딱 태웠을 때, 문 딱 열었을 때 우와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 벤츠의 인테리어예요. 결국에 벤츠야. 사실 거기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 뒷자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뒷자리가 진짜 전기차도 뒷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정석 아닌가 싶은데, 자 뒷자리로 가보시죠. 자, 그런데 가기 전에 디테일링 프로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죽 코팅제만 너무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보여드렸더니 그것만 다 나와버리고 그것만 솔드아웃 됐더라고. 그래서 요거가 사실 훨씬 더 성능이 좋았는데, 네,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별로 지금 발수기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발수가 별로 없는데 그냥 습식으로 시공하셔도 되거든요. 몇 번만 버핑을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시공을 해줘도 보이시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성능에 쓰기도 굉장히 편안한 퀵 디테일러 하나, 그리고 얘는 유리 세정제인데 유리 세정제 안에 발수가 들어가 있는데 와이퍼 움직이거나 할 때 이렇게 뻐버벅거리지가 않아요. 이 차는 지금 워낙에, 네,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차에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코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리 세정제 또한 굉장히 좀 쓰기 편하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런칭 기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거네.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뒷자리 타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 EQS만큼 편해요. EQS만큼. 일단 제가 뒷자리 말씀드릴 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2열도 마찬가지고 이건 3열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레그룸 있잖아요. 요 레그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바닥부터 시트까지의 높이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 차 대표적인 게 뭐 아이오닉 6 같은 차를 한번 예로 들어드리면, 아이오닉 6 뭐 뒷자리 공간이 레그룸이 얼마입니다 이러고 광고하잖아요. 아이오닉 6 택시 뒷자리 한번 타보시면은 진짜 개불편하실 겁니다. 레그룸이 넓으면 뭐 하냐고. 레그룸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트 요 높이가 제대로 올라와 주지 않으면 허벅지가 지탱이 안 돼요. 앞이 넓으면 뭐예요? 허벅지가 이렇게 뜨는데
그리고 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운전석 시트가 이제 위에 공간이 헤드룸이 안 나오니까 시트를 너무 아래로 갖다 박아놔가지고 뒷자리에서 또 시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을 못 집어넣어요. 자, 거기다가 헤드룸은 또 헤드룸대로 놨고, 자 그렇게 되면은 레그룸이 여기가 아무리 이 폭이 넓어도 뒷자리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지탱 안 돼가지고 떠 있고 막 벌어지고 그러지, 앞으로 쭉 뻗지는 못하지, 머리는 닿지. 네, 그러니까 2열이랑 3열 시트를 보실 때는 항상 이제 이 다리가 얼마나 잘 지탱이 되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얘는 레그룸도 기본적으로 넉넉한데다가 시트도 이렇게 허벅지가 좀 지탱되라고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확 꺼놨어요. 이렇게 뒤로 확 꺼져 있거든. 그래서 엉덩이 닿는 쪽으로 쑥 빼고 허벅지는 들어 올려서 다리는 지탱을 하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폭 안기는 맛을 만들어 주면서 헤드룸은 헤드룸대로 또 이제 만들어 주고 해서 뭐 뒷자리 공간, 그리고 또 뒤에서 앞을 보았을 때 이 뷰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뒷좌석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 차의 승차감이 더더욱이나 아쉬울 수밖에 없다. 네, 다시 가볼까요? 자, 아무튼 뒷자리까지 보여드렸는데 얘는 아직도 똑같네. 자, 다시 출발해서 주행 보조 장치 성능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건너다가 중간에 건너다가 옆으로 이렇게 탁 틀어지는 데인데, 요 미세한 한 틱을 딱 잡죠. 요 미세한 한 틱을 잡고 안 잡고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에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했던 영상에 나온 그 EQS 있죠. 네, 그 EQS랑 같은 그레이드의 주행보조 장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정말 부드럽게 유지한다. 그리고 어지간한 코너들 정말 잘 잡아주기도 하면서 큰 곡률이 나오면은 알아서 속도를 또 줄여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다음에 벤츠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추종하는, 부드럽게 추종하는 이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테슬라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뭐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제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 포인트가 연비, 주행 가는 거리인데, 주행 가는 거리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뭐 집 이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속초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를 먼저 하고 오늘 갑니다. 자, 그런데 며칠 동안 타면서 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EQS SUV가 400 초반 갔거든요. 근데 얘는 EQS SUV보다는 더 멀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EQS 세단이야. 뭐 주행거리로 완전 미친 차였고. 궁금하네. 결과가 얼마나 나왔을까네. 뭐 마지막에 오늘 밤에 한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그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요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끝까지 봐주시고, 속초TV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라이브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 시청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실지 몰라도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보실 때는 항상 속초TV 많이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결과가 얼마나 났을까 궁금하네요. 자, 가보시지요. 22도 오토로 가겠습니다. 자, 리셋 했습니다. 환경부 인증 고속 상온 주행 가는 거리가 388km입니다. 388. 네. 360도 돌아 나가는 램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속도 줄이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 속도를 줄이죠. 알아서 줄이고, 자, 80까지 줄였습니다. 지금 70까지 줄였고 돕니다. 70, 69, 68. GPS 기준으로는 더 많이 떨어졌네. 72, 다시 73. 속도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인정할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200km를 탔고 연비가 5.5km per kWh를 기록했습니다.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 60%고요. 에코 모드로 왔네요.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 315km입니다. 무뚝뚝 고구마가 있었다. 이만해요. 얘는 조금 더 천연에 가까운 고구마 맛이에요. 자, 네, 정확하게 400을 탔고요. 연비 5.3km per kWh 기록했고, 배터리 17% 남았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 88, 488입니다.
빠이빠이.